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첫 추경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진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59조 4천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59조 4천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정부는 여태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했을 때가 2020년 3차 문재인 정부 때죠. 35조 1천억 원을 했었고요. 2021년에 2차 34조 9천억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59조 4천억 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지금 일반 지출은 34조 4천억 원이고 법정 지출이 23조 원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와 이것은 진짜 너무 많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59조 4천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경제를 다루는 유튜브 입장에서는요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래서 괜찮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일단 그 추경안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59조 4천억 원에 들어가 있는 추경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핵심입니다. 보상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주는 23조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대한 거 1조 5천억 원. 왜냐하면 이게 보정률이 90%가 아니라 100%, 한액이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렇게 다 올렸거든요. 여기에 1조 5천억 원. 여기에 신규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쉽게 말하면 채무조정을 해주면서 채무조정을 해주면서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1금융권으로 땡겨주면서 이자를 낮춰주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죠. 그것도 1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만 26조 3천억 원이고요. 지금 물가 말이 아니잖아요. 물가나 민생을 잡겠다면서 3조 1천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1조 7천억 원 편성을 했고요. 특고라고 이야기하는 특수고용직, 그 다음에 택시기사, 예술인 여기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1조 1천억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역지원금 6조 1천억 원을 보강을 하고요. 예비비를 1조 보강하고 법정 지방 이전 지출이 23조입니다. 지방교부금이나 지방세를 내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정 지방 이전 지출을 빼면 사실은 좀 더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을 푸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요 이렇게 59조 4천억 원에 대한 재원으로 말입니다. 일단 추가세수 있잖아요. 추가세수를 대부분 많이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출 구조조정을 한 7조 원도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재정이 남은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쓰지 못하거든요. 전년에서 2월 돼서 잉여 재정 부분이 있습니다. 잉여 자금까지도 투자를 하게 되면 국채에 대한 빚을 안 내고 쉽게 말하면 국가 부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국가 채무도 갖겠다는 거죠. 2차 추경안으로.
보시는 것처럼 1차 추경에서 1075조 77천억 원이 국가 채무였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안에서는요. 1067조 3천억 원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갚겠다는 거. GDP 대비해서 50.1%였던 국가 채무 비율을 49.6%로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떨어뜨리겠다는 거. 그러면 적어도 지금 얼마를 갚을 수 있나요? 지금 보면 한 8조 정도 7조 한 6천억 정도 갚을 수 있나요? 어쨌든 뭔가 국가 채무도 줄여간다니까 한번 봐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되지만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두서너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보기에는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남는 세수를 가지고 국가 빚을 갚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추경을 늘린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참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국채 발행을 안 해서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고 추가 세수로 국가 부채도 갚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3월까지만 하더라도요. 통화량이 줄어들어가고 있었어요. 2월에는 총 통화량 그러니까 광의의 통화량이죠. 3,662조 6천억 원이었던 것이 3월에는 3,658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 이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과연 이렇게 됐을 때 54조 9천억 원을 풀었을 때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할 거며 여기에 대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한국은행에서 5월 달에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죠.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아가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통화의 엇박자라고 통화 정책의 엇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금리는 올리면서 재정을 푸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말입니다. 여러분 통화량이 늘어나면요.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안 그래도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와중에 재정을 저렇게 풀었을 때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도 굉장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채무를 갚으면서 재정을 좀 확대해 간다는 전략. 그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보자고요. 지켜보자고요. 그러나 제가 그러나라는 단서를 꼭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물가나 환율에 대한 걱정은 커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요. 해봤으면 좋겠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해보고 나서 거기에 어떤 현실에 맞는 정책이 되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 저는 하거든요. 분명한 것은요. 현장 중심의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란지 물론 긴축으로 틀 거예요. 이게 마지막 아마 추경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물론 올해 또 추경을 할 수도 있겠죠. 경제가 나빠지면. 일단 지켜보면서 계속 우리는 경제를 추적해가는 경제 상황을 추적해가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